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이 아니죠. 2019년 아직 마지막 시간 남았으니까 함께해 주실 분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미디어 전문 정블리 정상근 기자, 내일신문 시경캡 김영선 기자, 그리고 일일 명예 기자를 매주 하고 계신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 외에요.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한 열흘 됐습니까? 이 신황희정 승에서 맹활약을 하셔서 이 황현희 씨 자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우리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황교익입니다. 어떻게 그 정상근 기자는 저번에 옆자리에서 네, 아주 가깝게 뵀었고 뵀죠. 네. 이 자유한국당 대표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때 비례한국당 대표를 하시는 거 엮지 마세요. 엮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두 분은 처음이신가요? 황교익 선생님. 아니요, 처음 저는 뵙습니다. 지난번에 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kg짜리 닭을 시식하는 시식회가 있으면 꼭 초청해 주시기로 약속. 3kg짜리 닭이요? 그 요즘 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좀 많이 들으셨는가 봐요. 네. 그 우리가 먹는 치킨의 닭이 너무 작아요. 네.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그 육개들, 그러니까 튀김 닭이 보통 한 3kg 정도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1.5kg, 그러니까 절반 절반이네요. 정도로. 왜 그러냐 그러면 네. 닭을 마리당 팔아서 그렇거든요. 크나 작으나 네네. 한 마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그걸 무게가 좀 아니라. 바꾸기 위해서 왜 네. 우리만 치킨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네. 왜 우리만 비싸고 맛없는 치킨을 먹느냐. 음. 세계 기준으로 맞추자. 네. 3kg 닭을 먹자. 요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를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네. 닭 3kg면 사이즈가 어떨지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일단 초대해달라고. 네,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이 네 분과 대담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환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반가워하는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준희님 또 오셨네요. 고정이신가요? 이런 문자. 고정 안 합니다. 고정 안 합니까? 네, 랜덤하게. 양금숙님, 황교익 선생님은 고정 가시나요? 역시 같은 질문. 8906번님, 황교익 선생님이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어요. 이런 문자 어떤 주셨습니다. 기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양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음식까지. 네, 음식 얘기 한 김에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보죠. 그 저번에 나와 주셨을 때 네. 송년회 때 가장 좋은 음식 추천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딱 잘라서 고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뭔가 좀 거창한 다른 게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네. 저녁이잖아요. 오늘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 혹은 혼자라도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 12월 말일 되면 보통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저도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죠? 네. 텔레비전 보면서 네. 카운트다운하고 이런 날에는 사실 그 가장이나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메뉴 결정권이 없어요. 주로 애들 네, 따라가는. 아마 대부분 다 그 12시쯤에 그 앞에 치킨이 놓여 있지 않을까. 3kg짜리 닭을 넣어야 되니까. 1.5kg짜리 저 작은 닭으로 네. 지금 맛없는 치킨을 드시고 있지 않을까. 음. 제가 이게 치킨 맛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이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 치킨을 맛있다고 그러니까 드시고 계시니까. 네, 네. 근데 이걸 이 닭이 네. 맛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치킨을 먹으려 그러면 큰 닭으로 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로 좀 저도 치킨 좋아해요. 네.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는 정말 맛있는 닭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없어요 지금은. 한국에 없습니까? 지금은 그 수직 계열화 네. 되어 있죠. 몇몇 업체에 의해서 닭이 양계 산업이 네네. 짜여져 있고요. 거기서 받는 닭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쫙 구성이 주로 돼 있어요. 하니까. 그래서 네. 다 거기서는 1.5kg 닭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거로 계속 맛있다라고. 한국인은 연계를 좋아한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kg 닭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것도 네. 연계입니다. 40일 키우면 그냥 3kg 정도 돼요. 네, 당 얘기하다가 한 30분 갈 것 같아서 얼른 화제를 서둘러 바꿔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음식 얘기한 김에 우리
공수처법 얘기하죠. 음식이랑 공수법 관련이 있습니다. 네, 후다닥 그 이슈로 넘어가느라 드디어 마침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내용도 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장식 변호사님, 이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다 이런 말을 요즘 참 많이 듣는데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기소 독점권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그 형사 처벌을 위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다. 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쌍을 이루는 게 기소 재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 재량권이라는 거는 검사가 재량을 가지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즉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쌍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덮어 그러면 사건이 덮이는 거고요. 네. 덮쳐 그러면 가서 덮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반대로. 덮어 덮쳐 이거를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네. 이게 1954년에 형사소송법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되었던 건데 우리나라만 이런 그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을 다 검찰에 주고 있거든요. 네네. 수사와 기소가 수사권, 더군다나 수사권까지 우리나라 수사권까지. 검찰은 가지고 있죠. 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검사에 대한 기소율 네. 0.23%밖에 안 됩니다. 제19 감싸기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0.23%. 예,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네. 근데 피의 사실 공표죄가 1956년 우리나라 형법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0건. 이것이 단적으로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이 얼마나 제19 감싸기에만 쓰여지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사님 앞에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한번 불려가면 오금이 저리는 죄가 없어도 죄인 된 듯한. 죄가 없어도 덮쳐가 다 되니까 한 기관에서 그래서 이 기소독점권이 사실은 요만큼 열린 네. 거예요. 요만큼 깨졌는데 살짝. 그런 면에서 첫 네. 발을 뗐다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기자, 이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조로 짜여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직자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검찰, 경찰도 당연히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또 범죄가 인지됐을 때 네. 당연히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다만 그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공수처 법안의 핵심을 보면 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한 한 공수처에 우선권을 준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그래서 그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이 이제 판단하기에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보면 검사가 공수처장 포함해서 한 25명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다 합해봤자 한 80명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 숫자면 고위공직자들 물론 이제 범죄를 많이 안 저지르면 가장 좋겠지만 몇 건만 있어도 이게 굉장히 굵직한 사건이 될 텐데 이 인원 가지고 몇 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검찰은 검사가 2,300명입니다. 네. 수사관이 7,000명이고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는 지금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시작해요. 네, 웬만한 특검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예, 그래서 실은 뭐 게슈타포가 될 거다, 나치가 될 거다 이런 우려는 저는 그 공포 정치, 네, 네.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 인원을 가지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뒤에 제대로 한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오히려 걱정이다. 오히려 네. 권한과 인력, 그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하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까 공포 네. 마케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규모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라서요. 초반에 공수처가 얼마나 추상 같은 네. 기율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처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네. 좀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만들어놨더니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다 너무 적다 그러니까 뭐
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저는 오히려 걱정이에요. 게슈타포가 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박춘엽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런데 왜 윤 총장은 나경원 의원은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공수처에서 이런 것도 수사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정상근 기자. 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런 수사를 맡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공수처 수사 대상에 이제 국회의원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관련해서 뭐 국회의원의 비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 의혹은 물론이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장기 미제 사건 장기 미제 사건. 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결론이 잘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아까 신장식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기소를 하지 않을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공수처로 이첩이 돼서 공수처에서 전혀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은 이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택적 정의가 좀 사라질까 일단 기대를 좀 해보고요. 황교안 선생님, 그 지금 공수처장 야당이 반대하면은 사실상 임명이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맞아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국 교수. 어머나 돌직구를 잘하실 거예요. 재밌겠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네. 네, 통과가 되겠습니까? 야당이 무조건 한 명이 네, 이게 뭐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수처장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조 전 또 장관 한번 하는 입장에서 거죠. 본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청문회 마지막 날 밤 11시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와, 한번 우리 국민들이 그 시간을 지나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굉장히 격분했죠. 그리고 3시간 넘게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은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사실 정치적인 액션이죠. 이게 의원직 총사퇴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렇죠.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문희세 의장님이 아무리 그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특히 이은재 의원의 헐리우드 액션 등등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일이 있었겠지만 그 사퇴서를 받을 리가 만무하고 사퇴서를 그 회기 중에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이 될 리가 막무하거든요. 그리고 의장님을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런가요? 확 받아? 있는 거죠. 오늘 아주 그냥 네, 사람 역시 마음은 돌직구. 모른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의원직을 사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뭐 비례한국당 내지는 자유한국당 선거에서 의석이 없으면 그렇죠. 저기 10번 네.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좋은 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한국당 이거는 그냥 엄포입니다. 결의는 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뭐 결의- 사표라는 네. 것은 원래 이렇게 제출하려고 우리 직장 다닐 때 네. 이렇게 네. 그런 안주머니에. 사람들 있어요. 보면 술 마실 때 나 내일 사표 낼 거야. 매일 저녁 사표를 낸대. 그리고 뭐 사표를 아예 있잖아요. 이 안에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네.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근데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사표도 내지도 않으면서 네. 낼 거라고. 사실 그 상태잖아요. 그런 국민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의를 했으면 제출을 해야죠. 그럼 뭐 의장님이 직장에서 옆 받아들이고. 사람이라도 대신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옆자리에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모든 직장인들은 가슴에 사표 한 장씩 써갖고 다닌다고 하고 예, 모든 뭐 MBC 소속 아나운서들은 언제나 그 프리 선언을 기대한다 가슴속에 담고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네. 이거 그냥 엄포요. 나 이만큼 화났어요. 나 삐질 거야. 이런 얘기 정도 이상 의미가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말을 했으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네. 사실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통과가 그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을 때도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왔고 이 의원직 총사퇴 얘기는 이제 몇 번 정도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사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거 기호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결의죠. 뭐 정치적인 의사 표시고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서 내지 말고 그럴 바에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하거라. 지도부 총사퇴하라.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네,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는데 김영선 기자도 과거 한나라당 출입했었죠. 저 옛날에. 네. 네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와 등등 상황을.
홍준표 전 대표님이 요즘 발언을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주 예. 하고 예. 있죠. 네. 근데 사실 발언을 세게 하시려면 사실 책임을 그 발언에 지셔야 되는데 저는 그 홍준표 전 대표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2017년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2017년이요? 예, 그때 대선 출마하실 때 네네. 그 경남 도지사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퇴 시 한 3분 전에 지금 그 3분 전도 기억이 나는데 네, 네, 3분 전에 그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보궐선거도 못 하고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그랬어요. 꼼수 사퇴로 엄청 비판을 받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어쩌면 그 무책임의 절정을 보여주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별로 신뢰감이 저는 안 가더라고요. 예.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별 성과가 없을 거다라고 미리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결국 나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막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서 비대위도 구성해야 된다. 뭐 전 대통령 후보분들이 다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본인 불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 했던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누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맥락이다. 예,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 스스로가 매우 비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 홍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나저나 공수법 표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기권표를 던진 유일한 여당 의원이 계십니다. 저희 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때 고정 게스트로 출연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인데요.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회의원은 뭐 개개인이 뭐 헌법기관이니까 뭐 본인인 각자의 뭐 판단에 따라서 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고 또 네. 정치는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만, 근데 다만 이 정당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그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꾸준한 이제 토의와 뭐 이런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당론을 만들었을 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어떤 돌발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뭐 당과 뭐 당의 지지자들이 비판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인신공격적인 뭐 비난이 아니라면은 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당론이라는 건 결정돼 있고 그렇다면 당원으로서는 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입법 기관으로서 자기의 소신이 있으니까 이게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황교안 선생님 당을 어떻게 보세요? 바꾸면 되죠. 아, 당을 바꾸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네. 의견과 네.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는 경우잖아요. 네. 거의 모든 이분 빼고는 다 찬성을 한 투표를 찬성표를 던졌죠. 네. 근데 혼자서 기권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 네티즌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게 뭐 네. 민주당을 나가라, 한국당에 입당하라 이런 게 사실 비난이 아니라 금태섭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에 맞춰서 다른 정당으로 가시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고 존중의 의사 그런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100가지 해요. 법안 중에 99개는 찬성하더라도 하나는 반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당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처세들 많잖아요. 김영선 기자.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예, 뭐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금 의원이 그동안 밝혀왔던 이제 공수처를 왜 반대하는지를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장. 네. 예, 뭐 자유한국당처럼 진짜 검찰 개혁이고 뭐고 다 하지 말자는 뜻으로 들리는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네네. 예, 정말 진정성이 있는 반대 논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민주당이 뭐 뭐든지 만장일치로 끝내야 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당이라는 조직이요. 그렇긴 해요. 네. 네네. 어떤 반대 목소리가 있어야 좀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금 의원에 대한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의 비판은 이해가 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 금의원의 의원 같은 기권표. 분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 금태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법률가들은 다 고민을 하는 부분 지점이긴 네네. 합니다. 즉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현재 검찰이 저질러왔던 수많은 네. 파행과 아집과 독선과 이런 거를 보면서 혹시 그 공수처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가 또 다른 괴물을 만드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얼 타입,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모양새로 이제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수처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론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공수처가 반부패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검찰의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을 좀 흩어 놓으면서 분산시키면서 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서 이 공수처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그 형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극약을 사실은 극약 처방으로 독약을 독약으로 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독약이 필요할 때는 독약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역사의 맥락 속에서 왜 공수처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금태섭 의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의 대담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